네, 그러면 채용시 임금 관리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바로 배울 내용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고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개념을 같이 살펴보면서 최근에 SK, 삼성전자, 뭐 이런 현대해상 이런 대기업들에서 경영성과금의 임금성 관련해서 계속 다툼이 있었고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용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임금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선생님들께서 아마 뭐 임금이면 임금이지 뭐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볼 만한 기회나 시간이 많이 없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시급을 통해서 각종 수당을 산정해 줄 때 통상임금을 통해서 산정을 해주니까 통상임금에 대한 요건이나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공부해 보셨을 기회는 있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또 그 평균임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내용들, 평균임금은 어떤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나 학습은 기회가 있으셨을 건데 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임금은 임금인데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자,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우리는 왜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나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나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주 쉽게 조금 러프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나 금원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나 금원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지급되는 금원이 다 퇴직금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퇴직금에 반영을 해주죠. 왜요? 근로기준법상 임금만 퇴직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 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빼야 되고요. 또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임금, 특히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을 검토를 할 때 바로 이렇게 통상임금을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바로 시급에 반영되는 거 맞아? 이 수당은 시급에 바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렇게 바로 통상임금으로 바로 적용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1차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일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맞아? 를 먼저 1차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뭐 평균임금 모든 우리가 각종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각종 임금을 검토하기에 앞서 선행되는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검토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통상임금 요건을 적용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업 이후로부터는 시급을 산정할 때 빠르게 뭐부터 처리하셔야 돼요? 보자마자 이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맞아? 부터 빠르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 2조 정의 항목 보시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체크해 볼까요? 자, 근로의 대가로 체크. 근로의 대가로
자,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자,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체크,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대법원 판결문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하단에 있는 박스 한번 보시면, 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지급 의무 체크.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사용자에게 뭐예요?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이거 어디서 체크했죠, 방금? 두 번째 대법원 판결문에서 체크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 금품. 이건 우리 어디서 체크했죠? 근로기준법 정의 항목에서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자,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자, 엔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지급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 금품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세요. 근로의 대가성? 아, 근로의 대가성?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는데, 자, 지급 의무라는 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금원 중에서 지급 의무가 없는 것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실무적으로 딱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읽어볼게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메모 남겨볼게요. 명시되어 있으면 그게 뭐다? 지급 의무가 있는 거다. 자, 이 지급 의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어딘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으면 일단 뭐다?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다. 됐죠? 꼭 기억하세요. 너무 깊이 있게 지급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깊게 탐색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는 일단 명시되어 있으면 뭐다? 지급 의무가 있는 거다. 되셨죠? 자, 그래서 회사 규정에 지급 대상 시기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는 뭐 특별포상금, 기념품, 위로금 같은 것들은 임금이 아니다. 그쵸?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 4번 별표. 자, 볼까요?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매년 동일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들, 제가 맨 처음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급 의무가 충족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볼게요. 제가 처음에 앞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 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금원이 이만큼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냥 경제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이 빗줄, 밑금친 이 부분이 이쪽으로 커지면 좋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경제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 뭐 동기부여나 뭐 이런 기타 뭐 임금의 역할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근데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명시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흘러가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 이 4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쵸?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년 동일한 비율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뭐예요? 관행화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된대요. 관행화되어 있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행화되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노동부에서는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노동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동관행.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메모 한번 남겨보세요. 여기 여름휴가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여름휴가비에 대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됐죠?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급 의무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게 대한 근거가 없이 지급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서 2023년 7월 1일에 회사의 모든 전 직원 근로자들에게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전 직원들한테 다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23년 7월 1일에. 자, 처음 받았어요. 취업규칙에 근거도 없어요. 처음 받으셨을 때 어때요? 왜 주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일단 잘 써야겠다. 고맙네.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24년 7월 1일에도 지급을 하고요. 25년 7월 1일에도 지급하고 26년 7월 1일에도 지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내년 7월 1일에 27년 7월 1일에 여름휴가비 50만 원을 지급받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자, 이거를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노동부에서나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기대되는 상태, 그러니까 규범화된 상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기준의 규범으로 잡혀 있진 않지만 규범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미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노동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거나 어떤 적용을 해왔다면 그거는 노동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고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꼭 명시되어야지만 지급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1차적으로는 일단 명시 여부로 따지되 그 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장기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건 노동관행이 성립됐다라고 보고, 노동관행이 성립됐다라는 건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까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근로의 대가성을 가진 금품부터 보면, 자, 볼까요? 자,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더라도 한번 끊어볼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자,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더라도,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그 지급하는 그 금품이 근로제공과 근로의 그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냐, 밀접한 관련이 있냐라는 거고, 따라서 복리후생적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뭐 학자금, 복지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이걸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금품들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에서 빠진다. 됐죠? 그래서 자, 3번 체크해보면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자, 뭐예요? 실비변상적 금품도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출장비 써드렸는데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수증 처리한다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출장을 가요. 지방 출장 1박 2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법인카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 내 카드로 숙박비도 예약을 하고 가서 교통비를 제 카드로 써요. 그 다음에 사용한 내역,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쓴 만큼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4번 별표. 자, 이게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집단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 이익분배 차원의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경영성과 이익분배 차원의 성과급이라는 건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집단 성과급. 회사에 따라서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요. 뭐 PS, PI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집단 성과급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집단 성과급은 일단 1차적으로 뭐래요?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됐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의 성과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권사. 자, 증권사 성과급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주식 거래 한 번씩 해보셨나요, 선생님들? 자,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그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내죠? 한번 해보셨으면 거래 수수료를 내거든요. 이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당연히 좋겠죠. 주식 거래가 활발해졌다라는 건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특이점이 하나 발생했어요. 뭐였죠? 코로나19가 발생했죠. 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식 거래가 활발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 거래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다음 본인도, 아마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 주식 거래를 처음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 말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2020년,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주식 거래가 막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월급의 100%를 받던 분이 계셨는데, 이 증권사에서 영업이익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자, 월급의 100%가 아니라 연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라고 해볼게요. 연봉의 100%. 평상시에는 월급의 100%를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막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변화되면서 주식이 활발해진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증권사 입장에서 경영이익이 집단 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거를 집단 성과급으로 직원들한테 어떻게 나눠준 거예요? 이 시기에 연봉의 100%로 나눠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지급한 이 연봉의 100%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된 이 영업이익에 따라서 지급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 개인별로 노력에 의해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발생한 성과급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이렇게 증권사의 수익이 급증한 거는 이 코로나라는 그 당시에 어떤 특수한 사정, 외부 시장 환경이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집단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왜요?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성과급을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제외했고 퇴직금에 반영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되셨죠? 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의대적, 호의적 금품, 실비 변상적 금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집단 성과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개인 인센티브,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써드렸는데, 개인 인센티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왜요? 말 그대로 개인 인센티브라는 건 그 개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발생한 개인의 성과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의 대가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다? 집단 성과급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최근에 이제 다 한번 회사 이름 볼까요? 다 굴지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어요. 어떤 거?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자,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라고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무슨 뜻이죠?
퇴직금으로 반영해 주세요. 그동안 퇴직금으로 반영 안 해왔는데 이거 퇴직금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1심과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각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온 회사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큰 회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례 두 가지 사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성과급을 임금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 법원들의 실제 결과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근로의 대가성, 계속적 정기적 지급, 사용자의 지급 의무. 이 중에서 낯설거나 새로운 표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근로의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두고 결국에는 똑같이 법원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서 이제 세부 항목에 따라서 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것들,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체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큰 틀에서 우리가 실제로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의 지급 의무는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계속 근로의 대가성, 그 다음에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판단하는 기존의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빠르게 보면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건 경영성과 지급 여부, 액수 등이 뭐예요? 외부적 요인, 외부 시장 환경에 따라서 뭐 전체 시장 상황, 뭐 영업 상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는요,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됐죠? 그 다음에 매년 지급 여부나 지급 조건들이 달리 결정되어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지. 그러니까 집단 성과급이라고 하려면 말 그대로 외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면 더 많이 주고, 만약에 성과가 미미해요. 그러면 집단 성과급이 없을 수도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단 성과급이라는 거예요. 근로의 대가성이 제외되려면. 그래서 그 지급액이 만약에 고정적으로 매년 동일한 비율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면 점점 이 지급 의무의 요소가 커지겠죠. 왜요? 형태만 집단 성과급이지 실제로 지급되는 내용이 그냥 내 고정되는 연봉과 다를 바 없으면 형식이 집단 성과급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는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먼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사례부터 보면, 다툼이 됐던 쟁점부터 보면, 생산성 경력은 PI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그 다음에 초과이익 분배금 PS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여부. 그러니까 이게 퇴직금에 반영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경과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한번 보면, 근로의 대가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 이 사건 PS는 영업이익 내지 EVA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뭐예요? 동종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회사 영업 상황과 재무 상태 등, 체크해 볼게요.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급 기준이나 지급 조건이 좌우된다. 그래서 개별적인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SK하이닉스에서 요즘 많이 지급되는 그 집단 성과급이 그 개인의 노력이 어떤 개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서 발생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노사 합의안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지급률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기는 됐는데, 볼까요? 실제로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 및 지급 조건은 사용자의 영업 상황이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2001년, 2009년에는 별도 결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아서 별도로 집단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해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그 증권사 사례처럼 평상시하고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급등한 영업이익에 따라서 나눠진 집단 성과급, 이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지급되기가 어렵다. 자, 사용자의 지급 의무 한번 볼까요? 자, 지급 의무 항목 보면, 자, 급여 규칙,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의 일종의 급여 일종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혹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지급된 집단 성과급은 퇴직금에서 제외된다라고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이거는 이제 원래는 한번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회사가 이겼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집단 성과급, 문제 제기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거는 임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다시 뒤집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쟁점이 된 거는 먼저 목표 인센티브, TAI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과 인센티브, OPI, 이 두 가지가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좀 자세히 보면, 목표 인센티브부터 보면, 목표 인센티브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재무 성과와, 자, 사업부별 전략 과제 이행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해서 지급했대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 매출, 그다음 매출 성장률, 세전이익,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한 거. 그죠? 이런 거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성과 인센티브는요, 자,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서 별도로 마련된 별도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대요. 자,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의 50%, 그 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 기초액의 700%를 상환하는 형태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회사에서 뒤집혔던 건, 자, 목표 인센티브. 자, 보면 목표 인센티브가 뭐였죠? 이거였죠.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세요. 근로의 대가성에 대해서. 자,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률은, 자, 피고가 사업부문과 사업부라는 집단 단위별로 부여한 목표다. 그쵸? 집단별로 부여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 너가 한 개 팔면 얼마 줄게, 이게 아니라 집단별로 사업부 단위로 목표를 설정해서 재무성과 달성도, 전략과제 이행도, 그다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들을 고려해 보니까 이거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는 건 근로의 대가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자, 뭐래요?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대요. 경영성과라는 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뭐래요? 근로성과라는 건 개별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이 높다라는 게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재무성과 달성도.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한, 그러니까 집단 단위별로 사업부 단위로 부여한 그 목표에 보면, 재무성과 달성도라는 게 있었죠. 재무성과 달성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재무성과 달성도 70% 중에서 매출 30%는 비근로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그러니까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조금 없는 부분도 존재는 하지만, 자, 매출에 대해서,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표현이 대법원에서 이 만든 표현이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볼게요. 자, 전문적으로 분업화되고 고도화된 전사 차원의, 자, 근로 제공. 자, 메모 남겨볼까요? 이 근로 제공이 집약되어 나타난 성과. 그러니까 근로 제공이 무슨 뜻이에요?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그 뜻이겠죠? 개별 근로자들이 노력 여하,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사업부 단위로 목표 매출 단위를 설정을 해서 달성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집단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집단 단위의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대로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고 봤는데, 이게 사업부 단위로 조금 좁혀서 보면, 그 사업부에 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개인이 열심히 하면 그 개인의 노력이 결국에는 집약되면
이 사업부의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봤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자, 그 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분업화되고 고도화된 전사 차원의 근로 제공이 집약되어서 나타난 성과다. 그러니까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 됐죠? 그 다음 또 이것도 중요한데, 자, 매출액 자체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 평가하지 않고, 자,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경쟁사 대비 등, 그리고 정한 거는, 자, 근로 제공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고, 목표 달성에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개별 근로 제공과 관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반영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도 계속 꾸준히 지급되어 왔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된 금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측면에서 보면 연봉의 10%, 0%에서 10%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은혜적으로 그 지급된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자, 제도화된 임금 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여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집단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